안녕하세요. 보현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북리뷰를 하면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백낙청 선생님의 책을 가장 많이 소개했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고전 연구를 통해서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 서구 문명과 대전환을 이끌어낼 힘이 없는 서구 사상의 대안으로서 동아시아 사상의 근원을 오늘날에 되살려 볼 수 있었고, 동아시아 사상과 서구 사상을 창조적으로 결합한 백낙청 선생님의 담론을 통해서는 지금 필요한 우리 사회와 사상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주로 두 분의 사상을 따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만 해도 충분히 즐거운 공부길이고, 두 선생님께서 각각 도올TV와 백낙청TV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 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할 공부길이지만, 최근 고대와 현재 사이에 간극을 메워줄 훌륭한 전집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창비에서 나온 한국 사상선 시리즈인데요. 무려 백낙청 선생님께서 간행위원장을 맡으신 것만으로도 믿고 볼 수 있는 전집이 탄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창비 한국 사상선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백 선생님은 왜 한국 사상사인가, 왜 이 시점에 한국 사상이 중요한가에 대해 세계에 내놔도 특성 있는 한국 사상을 한국 독자들이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국 사상이 인류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야심과 소신을 밝히셨고, 이 사상선을 접하신 도올 선생님은 창비는 살아있다, 백두대간 한국 사상의 맥이 움틀거린다, 사상이 무기력한 듯이 보이는 이 시대에 창비 한국 사상선은 삶을 사상으로 표현한 우리 조상들의 예지의 총체를 보여줄 것이다. 위대한 자녀를 기르고 싶은 부모들이 꼭 집안에 구비해 놓아야 할 한국 사상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국 사상이라는 게 있냐, 유교나 불교, 도교가 우리 고유의 사상은 아니지 않냐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는데, 이렇게 한국 사상선이 딱 나오니까 한국 사상이 없다는 분들께 그럼 이건 뭐냐 하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유교와 불교, 도가 사상과 기독교, 서양 철학까지 두루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수은 최재우 선생이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 하고 노래한 것처럼 유교, 불교, 도가, 기독교, 서양 철학이 한때는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운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서는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기가 어렵고, 다양한 지난 시대 사상을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우리의 K사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작업을 해온 선학들의 한국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비 한국 사상선집은 1년에 10권씩 출간돼서 창작과 비평 창간 60주년이 되는 2026년까지 총 30권으로 완간될 예정이고, 1권 정도전에서 시작해 30권 김대중까지 총 59명의 한국 사상가를 선정했는데, 조선시대와 20세기 인물들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상 선집에는 없는 창비만의 특색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분으로 나온 10권을 먼저 살펴보면 1권 정도전에 이어 세종과 정조를 다룬 2권도 독특합니다. 흔히 군주는 사상가 범주에 잘 안 끼는데 당당하게 한 권을 차지했고요. 사상선을 1권부터 차례로 내면 20세기 인물들이 너무 뒤로 밀리니까 전기편 5권, 후기편 5권이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최재우, 최시형, 강일순, 박중빈, 송교와 같은 개벽사상가들은 물론 제가 개화기 인물들을 잘 몰라서 김옥균, 유길준, 주시경, 박은식, 신규식, 안창호 편도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점은 창비 한국 사상선은 선정된 인물들의 사상에 대한 평론집이나 해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인물들의 핵심 저작이나 강연을 실었다는 점이 커다란 특색인데요. 책의 맨 앞에 실린 간행의 말을 보면 창비 한국 사상선이 사상가들의 핵심 저작을 직접 제공하는 데 주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구적 관심이 아니라도 누구든 삶과 세계에 대해 사유하고 발언할 때 펼쳐 인용하고 되새기는 장면을 그려본 구성이다.
이제껏 칸트와 헤겔을 따오고 막스와 니체, 푸꼬와 데리다를 언급했던 만큼이나 가까이 두고 자주 들춰보는 공통 교양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원문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오늘날의 언어에 가깝게 풀어 실고자 노력했다. 칸트와 헤겔을 인용하고 언급한 만큼이나 우리 사상가들의 원문을 언급하고 인용해보자는 취지에 맞게 각 권의 책임 편저자가 인물의 핵심 저작을 직접 고른 다음 한문은 새로 번역하고 국한문 혼용체 또한 지금 어법에 맞게 새롭게 고쳤기 때문에 한국 사상가들의 원저작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선집을 다 읽지 못했지만 두루 살펴보면서 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상가들의 원저작이라고 하면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말로 풀어놓은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필독서가 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쉽습니다. 특히 각 권 서문에서 인물의 사상을 요약하고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읽어봤는데 한국 사상이 어떤 한 인물을 통해 대변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따라가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사상적 궤도를 가진 두 인물이 있습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이치를 먼저 깨달은 다음 독서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독자적 경지에 이른 화담 서경덕과 화담학파는 물론 명나라에 등장한 양명학까지 비판하면서 주자학 중심의 이학 체계를 만든 퇴계 이황의 생애와 사상을 비교해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 2권의 편저자인 이명택 선생님과 17권 최원식 선생님의 서문은 정말 명문이었습니다. 시대와 인물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힘이 느껴졌고 글의 행간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사상선의 전기편인 조선시대와 후기편인 근대 이후를 각각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됐고 두 분의 서문을 흥미롭게 읽고 나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졸가리가 만들어져서 그걸 따라 다른 책들도 훑어보게 됐습니다. 18권에 국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박은식, 신규식 선생의 글들이 실려 있는데 특히 신규식 선생의 한국혼을 읽으면서 머릿속 안개가 확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집권층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조선 망국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따지는 진지한 논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놀랍게 다가왔는데요. 이성계 장군을 내세워 왕조의 주인을 왕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역성혁명으로 건국된 조선은 민본과 위민, 재상의 책임 정치를 주장한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4대부,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만든 유교적인 이상국가였고 사상 면에서도 이황과 이이에서 정약용, 최한기까지 위대한 유교 사상가들을 배출했지만 중국 왕조의 수명이 200~300년을 못 가는 데 비해 500년을 유지한 조선은 그만큼 적폐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상선의 서문들을 읽다 보니까 여러 권에 걸쳐 등장하는 조선 적폐의 실체이자 망국의 원인은 바로 양반들이었습니다. 17권의 서문을 보면 다산 정약용은 명말 청초의 유학자 고현무가 생원을 없애야 인재가 나온다고 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생원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양반이 있는 것과 같지만 양반의 폐해가 더 심하다고 하면서 생원은 오히려 정원이 있으나 양반은 도대체 제한이 없다. 양반은 한 번 얻으면 100세에도 버리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나라 전체를 양반으로 만들어 양반을 껍데기로 남기자고 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생원은 지역 국립학교의 학생들을 말하는데 과거 시험 볼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구품 관료에 준하는 각종 부역과 사법의 면책 특권을 종신토록 보장받았지만 그 자격이 세습되진 않았습니다. 반면 한 번 양반이면 대대로 양반이 되는 세습제도가 조선 적폐의 본질임을 정약용이 갈파한 건데요. 최원식 선생님은 17권에서 김옥균을 난세의 혁명가로 육일준을 치세의 능신으로 소개하며 재평가를 시도하셨는데 김옥균은 1886년
고종에게 올린 마지막 상소에서 양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이 융성할 때는 일체의 기계 산물이 동양 이국의 으뜸이었는데 오늘에 모두 끊어져 다시 그 흔적도 없음은 다른 까닭이 아니고 양반의 전횡 때문에 농공상인이 업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계가 상업 위주로 돌아가는 이때 양반을 없애 패단의 원천을 틀어막지 않으면 국가가 패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육일준 또한 1877년에 쓴 과문패론에서 과거 시험 문체인 과문만을 연습해 급제자가 나오는 패단에 대해 과문이라는 것은 도를 도둑질하는 우리 속의 후림새요. 제주를 해치는 사냥 그물이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근본이요. 백성을 학대하는 기구다. 나는 성인이 도로서 나라를 다스린다고는 들었어도 과문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듣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과거 시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지식인 관료를 뽑기 위해 등장했던 과거 시험 제도가 부패하면서 유교의 도는 땅에 떨어지고 양반 선비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인데요. 조선의 기득권층인 양반은 문무양반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조선시대 내내 문관은 무관을 차별했고 양반은 산업공상 중 나머지 농공상과 천민과 노비를 차별했고 남성은 여성을, 적자가 서자를 차별해서 조선왕국 카스트 제도의 맨 꼭대기를 차지한 것은 왕가를 제외하면 극소수 문관 가문의 적자인 유학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조의 왕위 찬탈을 지지하며 공신이 된 홍고파와 그렇지 않은 살인파의 권력 대립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시대 내내 문벌 가문을 중심으로 강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해 침해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공적인 한문의 영역을 넘지 못하게 했고 주자학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해석을 절대 용인하지 않았고 조선 후기 민중들이 열렬히 호응한 서학과 동학이 성리학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화를 일으켜 정적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죽여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제가 유교 고전을 배운 경험에서 보면 수은 최재우 선생의 동학사상은 유불도를 통합한 사상이면서 유교 이념과 친연성이 가장 깊습니다. 동학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교 공부가 선행돼야 할 정도인데요. 따라서 당시 유학자들이 서학과 동학을 함께 금지한 것은 성리학 이념을 핑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뿐 아니라 노비도 세습이 됐죠.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여도 자식이 노비가 됐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한양 인구 중 노비의 숫자가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대 서양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저는 민본주의를 지향하는 유교 국가에서 동족을 세습 노비로 삼는 악랄한 제도가 있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조선이 망한 이후로 양반 세습과 함께 노비의 세습 제도를 들고 싶습니다. 서자와 노비가 늘어나면 국가 차원에서는 좋을 게 없었습니다. 좋은 인재를 서자라는 이유로 놓치고 노비는 대부분 양반의 사유재산으로 각종 부역과 세금에서 제외됐으니까요. 이명택 선생님은 이권 서문에서 세종을 유교적 문명국을 건설한 해동 유순으로 정조를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던 실학군주로 설명하셨는데 정조가 신분개혁과 관련해 가장 크게 여겼던 문제가 하나는 양반의 서자 문제이고 또 하나가 노비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통해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같은 유능한 서자들을 특별 채용한 데 이어 성균관에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나이 순으로 앉게 한 것이 가문의 명분이 흐려진다는 지적이 있자 정조는 학교는 학교고 가정은 가정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서얼이 차츰 벼슬길에 나온 이후 혹시 적손 쪽이 잔약해져서 명분이 어지럽혀졌을 경우에는 서얼이 적자를 능멸한 조문을 적용한다고 했고 또한 노비도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탄식할 뿐 그 이상의 개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조 이후에는 권력이 완전히 외척 세력에게 넘어가더니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전정, 군정, 환곡의 세금 제도가 지방 관아의 수탈의 도구로 전락하자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났고, 민심이 완전히 떠난 것을 알고 외세에 의존하겠다고 결심한 조선 왕실에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첩자들이 몰려들어 다투다 급기야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두 번 다 일본이 승리하는 것을 본 양반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저는 이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TV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이완용 편인데, 원래 가난한 선비 아들로 태어난 이완용은 어려서 노론 계열의 판중추부사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 1882년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한 조선의 갑 오브 갑, 소수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문관 양반이었습니다. 이들 기득권 양반들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나라의 주인이 이씨 왕조였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마름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을 조선 왕실에서 일본 왕실로 싹 바꿔버린 것이죠. 더구나 새 주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개혁을 요구하는 민중의 요구도 얼마든지 무력으로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해서 가장 먼저 동학도인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는데요. 따라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득권 양반 위에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가 더해진 셈이니 살 수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연해주로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18권 박은식 신규식 선생편을 보면 지식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이후 비로소 민족을 장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나자 비로소 나라의 실제 주인이 이씨 왕조나 한 줌의 기득권 양반도 아닌 바로 고조선 시대부터 이 땅에 살아온 조선 민족이었음을 깨닫게 된 건데요. 신규식 선생은 국망의 원인을 선조의 교화를 잊고 선민의 공적을 잊고 국사와 국치를 잊은 것에서 왔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선조의 교화는 바로 민족의 시조인 당군의 가르침을 잊었다는 것이고, 선민의 공적을 잊었다는 것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섰던 이순신, 권율, 곽재우 장군 같은 영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순신은 병권을 빼앗기고 옥에 갇혔고 대첩 이후에도 거북선을 이상한 물건이라고 썩도록 내버려 두었다. 권율은 장군 10년에 도망병 하나를 뱉다가 해직당했고, 홍의장군 곽재우는 귀양살이로 늙어갔다면서 참소하는 자는 높이 펼쳐지고 열사는 명의에 죽었으니 원기가 꺾인 것이 유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름만 전해지는 고대 역사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정치와 문물제도의 변천을 참고하고 거울 삼을 만한 것들을 대부분 말살하고 우리의 국수, 고유의 우수함이 담긴 부분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싫지 않아서 우리 역사를 알려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를 빌어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오직 전해지는 것은 왕가의 역사책, 즉 세세로 종노릇한 문서일 따름이고, 개인의 저술에 우연히 진실이 남아 있으면 즉시 막아 유전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신규식 선생의 강연을 토대로 한 한국혼의 내용이 하도 절절해서 읽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조선 망국의 원인이 기득권 양반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국사를 잊고 고유한 역사적 기록을 없앤 데 있다면, 국치를 잊은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우리나라를 침략해 혹독한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집권층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만 국치를 잊자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사에서 진정으로 계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국치를 잊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식 선생은 국가의 흥망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면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을 예로 들었고, 고통 통자가 들어간 한국 통사와 피열자가 들어간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쓴 박은식 선생도
통사에서는 갑신정변과 동학혁명을 저평가했지만 혈사에서는 각각 독립운동과 평민혁명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런 변화는 3.1혁명의 충격에서 왔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한 발 더 나아가 갑신정변이 낡은 정부를 개혁할 첫 정신이긴 하지만 민족혁명의 본류는 동학혁명에서 비롯된다고 봤는데, 특히 안창호와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의 만남을 두고 백낙청 선생님은 개벽을 향해 열린 개화파와 개화를 수용한 개벽파의 상징적 만남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개벽 사상을 공유한 한반도 신종교에 두루 열려 있었기 때문에 대성학교 교장 시절 선생의 거실에는 단군 초상화가 항상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항일 투쟁에 나선 항일 지사와 열사들은 단군을 교조로 하는 대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동학혁명에 주목하게 된 것은 3.1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천도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제 무력에 맨손으로 항거한 3.1혁명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까지 이어졌는데, 3.1혁명이 희생자를 내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동학혁명 과정에서 학살된 30만 명의 죽음과 그 죽음의 해원을 위한 역사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60년 수은 최재우 선생이 창도한 무국대도 동학은 모든 사람이 몸에 하느님을 모신 시천주의 존재라고 선언하고, 조선사회 적폐의 근거인 신분과 남녀, 적서 빈부의 모든 차별을 정조준하면서 나와 세상을 전면적으로 변혁하는 다시개벽을 선포했습니다.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비제도를 철폐한 가보경장이 1894년에야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정부가 민심을 읽지 못하다 25년이나 늦게 뒤따라온 셈입니다. 서양이 청나라를 공격하고 조선 정부는 세금 제도가 무너질 정도로 무력한 데다 괴질 같은 전염병까지 창궐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에 가득 찬 민중들에게 도덕적인 질서의식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특히 동학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이와 없는 이가 서로 돕는 유무상자의 전통을 확립해 왔는데, 1860년대 수은 최재우 당시 동학을 비판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유생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귀천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니 백정과 술장사들이 모이고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포교소를 설치하니 호러미와 호라비가 모이고 재물을 좋아하여 있는 이와 없는 이들이 서로 도우니 빈공한 이들이 기뻐했다. 1894년 동학혁명 즈음에 쓰여진 글에서도 첫째, 입도만 하면 사인 여천이라는 주의 하에서 상하 귀천 남녀 존비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며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심혈 성복이 되었고, 둘째, 죽이고 밥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도인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먹으라는 데서 모두 집안 식구같이 일심단결이 되었습니다. 최재우, 최시영, 강일순 선생을 다룬 16권이 조선과 근대 시기를 나누는 분기점이자 한국 사상의 열쇠가 되는데, 이 시기를 다룬 박맹수 교수님의 해설이 참 좋습니다. 동학혁명이 전봉준에 의해 갑자기 일어난 봉기가 아니라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을 체계화한 동학의 2대 지도자 최시영 선생이 주도했다는 점을 밝혀주셨고, 전라도 고부군에서 태어난 증산 강일순 선생이 김계남의 부대를 따라 종군하면서 동학군의 패멸을 예언했고, 산같이 쌓인 동학군의 시체더미 속에서 사흘 밤낮을 대성통곡한 뒤 혁명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해원상생의 천지공사를 행한 점,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히게 한다면서 남에게 척짓지 말고 오직 남 잘되게 하는 공부에 주력할 것을 호소하고, 특히 여성들의 원한을 풀고 진정한 남녀 동권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서구에서 특히 영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면, 개벽 종교인 동학과 증산도와 원불교는 출발부터 남녀 평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서구 페미니즘의 영향이 아닌 우리 사상 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20권 박중빈 송규편에서
동학의 다시개벽이 원불교의 후천개벽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최치원에서부터 오리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유불선 3교를 통합한다는 점인데, 수은 최재우 선생이 그 중심을 유가에 두고 증산 강일순 선생이 선가를 중심에 뒀다면, 소태산 박중빈 선생은 불법을 주체로 삼은 것이 큰 특징인데요. 책에 백낙청 선생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벌써 1세기 반이 넘는 이 땅의 자생적 후천개벽 운동의 연장선에서 불법을 주체로 출발한 원불교가 인류가 찾는 맥을 바로 짚어나간 면이 있다고 하셨고, 소태산에 와서 후천개벽이라는 한반도 특유의 흐름과 불교라는 오래전부터 세계 종교의 반열에 올라있던 사상의 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새길이 열렸다고 평가하셨는데, 자본주의 물질개벽 시대에 상응하는 정신개벽을 내놓은 원불교 공복기를 한번 접해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깨달음과 용심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20권에는 원불교의 주요 경전인 정전과 대종경이 실려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보시려면 함어, 청어, 경어대사의 어록이 담긴 4권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 사상은 잘 모르지만 각각 조선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를 지낸 예스님들의 어록을 통해 유불선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지 않다, 범부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성인의 모든 경지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한 양명학은 물론 수은과 소태산의 개벽사상의 근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한반도의 개벽사상이야말로 3.1운동에서 4.19와 5.18, 87년 민주항쟁과 촛불 대항쟁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K사상, 한국사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사상은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노비제와 양반제에 대한 다산 정약용과 정조와 실학자들의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혁파할 의지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은 최재우 같은 혁명적 사상가가 나온 건데, 그러나 중국과도 달랐던 한국적 유교의 고유한 성취가 없었다면 그런 혁명적 전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창비 한국 사상선을 통해 한국적 유교의 성취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조선 망국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양반의 기득권은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유교 사상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독단이 십자가 전쟁과 마녀 사냥을 일으키고 교회가 면죄부를 팔 정도로 타락했다고 해서 서양 철학사에서 중세 기독교 철학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유교 이념은 동아시아 사상의 중심축이 분명하고 기독교 사상과 비교해도 훨씬 더 인문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서양 철학이 기독교 사상을 토대로 깊고 정교한 논의를 다듬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 K사상인 한국사상 역시 한반도에서 역사적 역할을 해온 유불선과 개벽사상을 바탕으로 보다 더 정교한 논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길을 백낙청 선생님과 도울 선생님께서 열어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과 사상이 폭주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명적 전환의 지침을 내리지 못한다는 인식과 그 대안으로서 한국 사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창비 한국 사상서는 2026년 30권 김대중 편으로 마무리되지만, 진정한 한국 사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